전국에 계신 태권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루의 이름 설민석 선생입니다. 이번에 3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총평을 지금부터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강의는 이번에 시험을 보신 분들을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시험 보신 분들이야 뭐 자격증 취득하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향해 달려가시면 되는 거고, 35회 시험은 봐야겠는데 눈앞이 캄캄하고 앞길이 막막하신 분들에게 전체적인 우리가 치러야 될 시험이 뭐 이런 포맷으로 출제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가이드입니다. 왜냐하면 손무가 쓴 손자병법에도 나오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요. 자, 그럼 전체적인 그 가이드를 통해서 한능검을 한번 우리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4회를 보면 35회가 보이겠죠. 첫 번째 난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평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중정도 좁았는데요. 이게 조금 복불복이 심해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조금 쉬웠다 어려웠다 이걸 반복을 하는데, 지난 시험보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웠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좀 운이 좋은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출제 비율이 비슷해요. 좀 이따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뭐 분류사별 이렇게 다 나눠서 시대별 나눠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정치사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60%고요. 경제사회문화 35%, 인물지역 세시풍속이 5%가 나왔습니다.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뭐 1월 시험에서 좀 쉬운 난이도가 구성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조금 1월이 쉽게 출제된 그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자, 도형 표현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전근대사라는 건 뭐냐면 선사시대부터 원시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를 전근대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28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원군 들어보셨죠? 근대부터 일제를 지나 현대사까지를 근현대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1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하나로 합친 통합형에서 총 4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뽑아봤습니다. 자, 보면은 선사시대는 아무래도 사료나 뭐 자료가 좀 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제율이 적었지만은, 여기는 고대 사회부터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출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현대사의 출제 비율은 조금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좀 현 시국과 맞물린 예민한 그런 역사라기엔 아직도 우리가 좀 이 체감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나올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여기는 현대사가 되겠네요. 그래요. 그 다음, 자, 분류사별 출제 비율 좀 의미 있는 그래프 아닙니까? 요렇게 놓고 보니까 확실히 보이시죠? 역시 정치사구나. 정치사를 잡는 자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잡는구나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이 출제되는 게 문화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도 경제사하고 사회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총 8문제나 출제가 됐거든요. 뭐 우리가 학생 입장에서 여기 있는 뭐 경제사, 사회사 많이 안 나온다고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가다가 정치문화사를 다 만점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위험해질 수 있으니, 일단 무엇이 중요한지는 알아두되 그래도 골고루 학습하는 그런 성실한 자세를 보이는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한 번에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너무 요령 부리면 좀 그래요. 요령은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것만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차분차분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봤고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대표적인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베스트 5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떡하니 이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 그림은 이 나라의 시조인 이진아 시황을 그린 거래. 이진아 시황이 뭐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속 용기를 갖고 읽어보시면 돼요. 2016년 12월에 표준 영정으로 공식 지정되었대요. 오늘날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 역사서에 기록된 건국 이야기에 따르면 김수로 왕하고 형제이기도 한 현재의, 자, 요게 포인트죠.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배우죠. 김해, 금강가야, 고령의 대가야. 그렇죠.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된 겁니다. 고령을 통해서
대가야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대가야 문화유산으로 오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가야 위치가 대략 이쯤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김해, 여기가 고령, 대가야가 이쪽이 되는데 요 가야 지역에서 철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다가도 철갑을 씌우고 사람도 철갑 수투를 입은 철갑기병을 최초로 만든 나라가 바로 가야가 됩니다. 그래서 철제 투구, 철갑해서 여기는 2번이 가야가 되겠어요. 자, 저기는 1번은 뭡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고구려의 작품으로서 여기는 그 광배 부분에 요것이 언제 만들어졌나가 이제 그 뒤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연가 7년명 금동으로 만든 석가열애가 서 있는 입상,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이렇게 이름을 붙인 고구려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3번은 굉장히 중요하죠. 신라에서 출토된 호우명 그릇이 되겠습니다. 호우명 그릇. 내용에는 국강상 광개토경 지호태왕 호우십이라고 새겨져 있는데요. 당시 광개토대왕이 신라로 쳐들어온 외를 물리쳐 준 것을 기념해서 발행한 우표도 아닌 주화도 아닌 그릇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4번은 뭐냐면 생긴 게 무슨 두꺼비 같이 생겼죠. 요거는 백제의 작품입니다. 백제의 무령왕의 무덤, 무령왕 릉 안에서 마치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처럼 왕과 왕비를 지켜주는 수호신 진묘수라는 수호신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5번은 이제 신라에서 출토된 그 고분 무덤 안에서 나온 천마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벽화는 아니고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말을 타고 다니면 말이 이제 더러워지잖아요. 왜냐면 발굽에서 막 흙이 튀고 배 부분이 더러워지는데 그 더러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안장이 있으면 밑에 이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말 배가리개 그림을 달아놔요. 요 말 배가리개 그림이 바로 여기는 자작나무를 얇게 썰어서 만든 자작나무로 만든 여기는 천마도가 되겠습니다. 신라의 천마도. 결국 정답은 뭐죠? 2번 이렇게 주시면 돼요. 문화사는 이렇게 사진으로 함께 출제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화사는 사진으로 출제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예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바로 인물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화왕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사실 바로 이게 느낌 받을 수 있는데요. 자는 총지이며 아버지는 원효다. 어머니는 요석공주다. 신문왕 때 화왕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끝났죠. 원효 아들 누구예요? 그렇죠. 설총이죠. 설총. 바로 통일신라시대 대표적인 문장가로서 이두를 정리했던 원효 아들 설총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설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골귀족 출신으로 화랑세기를 저술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원효가 육두품이었어요. 엄마 요석공주는 진골이었어요. 그럼 진골하고 육두품이 결혼을 하면 뭐 그런 일도 드물었지만 그 자식의 신분은 무조건 강등이 됩니다. 그래서 설총은 육두품이 되겠습니다. 진골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화랑세기를 저술한 건 누구예요? 바로 진골귀족 김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외교문서 작성에 능해서 청방 입문표, 당나라에 이제 외교문서를 보냈다 그랬는데 통일신라 시대에 뛰어난 문장과 그리고 외교문서를 지은 사람 바로 강수가 됩니다. 이 당시 분들이 별로 이제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수는 굉장히 유명하고 그의 어떤 덕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전하는 게 당시 신라는 엄청난 신분제사였습니다. 지금 인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법적으로는 없다고 하지만 그 카스트 제도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분의 계층이 결혼을 하면 뭐 심지어는 막 해치기도 하고 막 서로 도망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강수는 대장간집 딸하고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끄러운 것은 가난이 아니고 내가 도를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뭐 신분이 차이가 난다고 재산 차이가 난다고 왜 결혼할 수 없는가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으로 유명한 참 멋쟁이죠. 바로 강수. 심쿵입니다. 심쿵. 자, 3번입니다.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당시 천축국 인도가 5개로 쪼개져 있었는데 그 5인도를 왕래했던 바로 해초 스님이 되겠습니다. 해초. 명망 높은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한 각훈의 해동고승전. 다 수업 시간에 어떻게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게 안 배운 건 나오지도 않아. 다 배운 게 나옵니다.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설총.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뭐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정치사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고 또 옛날에 정치를 이끌어갔던 건 우리 국민, 대중이 아니라 어떤 소수의 그 권력자들,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사에선 왕의 업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표 유형으로 골라봤어요. 왕 16년에 옛 땅의 회복을 논의했대요. 자, 소다로 옛 땅이 넓고 기름지며 적들이 오가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옛 터전의 북쪽인 회질가, 다 처음 듣는 얘기들이거든요. 옛 땅에다 벽성을 설치하고, 자, 이 포인트죠. 남도의 백성들, 백성의 집, 백성과 그러니까 뭐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에 사는 백성을 이주시켜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간제도를 실시했다. 그냥 봤을 땐 애매했는데 하나하나 풀어놓고 보니까 알겠네요. 여기 보면 소다로나 회질가가 영해는 이 우리나라 그 함경도, 함경북도 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남쪽에 있는 백성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고 이 지역에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토착 관리를 스스로 뽑아서 자기 지역을 다스리게 했더라. 토간제도 실시 누가 됩니까? 그렇죠. 위대한 세종대왕님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왕직위 16년 2월 함길도 감사 김종서. 자, 김종서 나옵니다. 경원, 영북진 두 곳에 모두 판관을 둘 것을 청하니 이조의 명을 내려 두 의정, 영의정, 좌의정, 의정에게 동의를 얻어서 문무가 구빈 자를 택해서 보고하게 하였다.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여기는 사군 그리고 육진을 설치하게 했죠. 이 김종서는 육진을 담당한 사람이 되니까요. 김종서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토간제도도 나오고 키워드 2개 다 나왔습니다. 토간제도 그리고 김종서, 세종대왕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난이도가 아주 쉬운 건 아닌 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원문 사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꼼꼼 처음 읽어봤을 땐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2번 정도 읽어봤을 때 아마 이렇게 키워드가 눈에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튀어나와서 보이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종 골라봅니다. 뭐 선단은 너무 쉽죠.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거저 주워 먹는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코멘트 붙여보겠습니다.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 누가 반포했습니까? 세조가 쓰기 시작해서 완성된 게 성종 때가 됩니다. 그 다음 궁중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괴범, 그렇죠. 이것도 성종. 균역법을 실시했다. 제 수업 들으면 바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조선 후기 영조입니다. 83세 사셨죠. 아들은 일찍 뒤주에 가두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세조가 됩니다. 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라 전투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임진왜란의 순서를 이렇게 묻는 문제는 처음인데요. 뭐 선생님 수업과 함께하면 워낙 뭐 옛날에 그 명량이라는 영화의 그 해설 강의를 제가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아주 익사이팅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별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왜적들이 1592년 임진년에 부산으로 쳐들어오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는 동래성, 부산성 차례로 작살내고 올라가다가 충주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 신립장군이 이끄는 기마부대를 만납니다. 근데 기마부대라는 건 이게 조총한테는 더 큰 관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충주에서 전군이 거의 괴멸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전투가 나가돼요. 그리고 왜군이 임금 사로잡겠다고 여기는 서울로 올라갔는데 임금님은 더 빠른 속도로 여기는 의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왕 잡는다고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얘들이 여기는 평양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전진을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종으로 너무 길다 보니까
보급로가 너무 긴 거예요. 아니 보급로 왜냐면 산도 많아 거기다가. 그러니까 본국에서 가져온 무기나 물자를 가져오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선생님 그럼 바다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삥 돌아가고 서울로 가져오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중요한 건 바다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전쟁의 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끌고 가서 다 그냥 외적선을 다 꿀꺽꿀꺽 삼켜버린 거죠. 이래버리니까 이제 보급품이 없으니까 여기는 외적들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배고프고 총알도 없고. 이때 이제 우리 백성들이 나들고 나서서 배고프세요? 거기다가 춥기까지 하죠. 혼내줄 거야. 그러면서 막 의병이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 괴로워하고 거기다 이제 조명연합군 이호성 장군이 이끄는 유성룡이 이끄는 조명연합군이 쳐들어오면서 여기는 평양을 우리가 다시 탈환을 하게 됩니다. 야 평양 탈환했어. 여기는 서울까지 탈환하자. 그러면서 밀고 내려왔는데 요 서울 벽제관 일산 근처에서 조명연합군이 작살이 납니다. 그래갖고 더 내려오지 못하고 평양에서 이씨 그러고 여기는 일본은요 일산 근처 서울 근처에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던 찰나에 요 행주산성에서 조명연합군하고 함께 손을 잡고 일본을 서울에서 몰아낼 생각을 하고 있던 권율 장군은 고립이 된 거지.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뭐 행주치마 두른 우리 주부 여러분들과 우리 의병들, 관민이 하나가 돼서 적의 공격을 잘 막아낸 게 바로 행주대첩이 그 다음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임진년에 벌어진 외인들이 난동사건을 벌였던 임진왜란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순신과 의병들의 활약으로 우리는 3년간 휴전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 휴전이 결렬되면서 제차 외인들이 정유년에 제차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것을 정유재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정유재란 때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게 이 휴전 3년 동안 잘 준비하고 있던 이순신을 선조 임금이 질투를 했는지 그냥 서울로 잡아올려갖고 막 항명죄로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이순신을 대신한 원균 장군이 정유재란 초반에 160척의 함선을 이끌고 부산 앞바다에 나갔다 패전을 하죠. 그래서 도망친 12척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 12척을 가지고 일본과 맞서 싸웠으니 그것이 영화로도 나왔던 명량이고 그 이듬해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죽고 도망가는 외적들을 쫓다가 그만 적의 흉탄에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잃으시니 그게 노량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문제상에서 명량이 다고 노량이 라가 되니까 정답은 나가다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다라. 외인들 나가달라. 이 나라에서 나가달라.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임진왜란의 그 순서를 묻는 문제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묻는 문제는 처음이었거든요. 야 이거 조금 좀 경각심을 가져야겠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학교들의 특성을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선생님 수업 들으면요 이 특성을 다 알게 됩니다. 마치 내가 그 학교 출신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해드리겠습니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 설립된 아래의 학교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래요. 첫 번째 갑니다. 가 영재를 육성하는 공립학교 유경공원입니다. 주요 선생님은 당시에 이제 초빙하기 힘들었던 하버트나 길모어 같은 그런 원어민 교사였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돼버린 거죠. 나머지는 다 틀려야 하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원산학사가 되겠습니다. 원산학사는 우리나라에서 원산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만들어진 1883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가 됩니다. 교육이 국조서 반포를 계기로 설립된 건 각종 이제 근대식 학교들, 공립학교들, 예를 들면 뭐 한성중학교, 한성외국어학교, 뭐 이런 학교들, 한성중학교 이런 학교들이고요. 이건 사립학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재학당은 대표적인 미션스쿨, 우리나라 최초의 미션스쿨이 되죠. 서울에 만들어지는데 지금도 서울에 있죠. 근데 무슨 간도에 만들어져. 간도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민족교육기관은 이제 뭐 서전서숙, 명동학교 뭐 이런 학교들입니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거 이제 그 민족사립학교, 대표적인 민족사립학교가 되는데요. 덕원지방 관민들이 합심해서 설립한 건 원산학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산학사고요. 한성사범학교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관립학교라고. 근데 개신교 선교사가 선교 목적으로 세운 건 미션스쿨이잖아요.
대제, 이화, 정신 이런 학교들이니까 요거는 관련이 없어요. 지금 이제 한국사를 배운 지 오래되신 분들 아니면 한국사를 아직 깊게 배우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고급 시험을 준비하는데 조금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막상 문제 보기 전에는 두려웠는데 문제 보고 나니까 토 쏠려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22년 동안 한국사만을 가르쳐온 여기는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 선생님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쉽고 재밌게 내용을 숙지시켜드려서 저절로 이해되고 암기까지 시켜드려서 한 번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아직도 한국사로 걱정하는 친구 계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공과 함께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